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아침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높아졌지만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만남이 긍정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뉴욕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 볼 때 약세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관심사인데요. 또 오늘 22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논의가 얼마나 진전을 이뤄낼지도 관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들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부터 가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모처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였지만 재정 절벽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 협상이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란 평가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재정 절벽 관련 첫 회담을 가진 후에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전 발표된 10월 산업 생산은 허리케인 샌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전월 대비 0.4% 하락하며 부진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지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57%, S&P 500 지수는 0.48% 상승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와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에서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 간의 재정 절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개장 전 발표된 10월 산업 생산은 허리케인 샌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진했습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와 또 이스라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대대적인 이스라엘 규탄 시위를 진행했고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예루살렘을 공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까지 불사하며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하마스도 계속 항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4년 만에 전쟁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1.27%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21%, 1.32% 하락했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가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낙관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미칠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백악관에서 1시간여 동안 첫 협상을 가졌습니다. 첫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최종 협상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원들은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반대했지만 소득공제 억제와 누수되는 세수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 지도부들은 이례적으로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이번 주부터 세부적인 재정 지출 삭감과 또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들을 추리는 작업을 한 뒤에 2주 후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예상을 깨고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가동률도 재차 하락했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의 충격이 살아나르던 제조업 경기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지난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4% 감소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 9월에 0.2% 증가해서 감소세로 급선회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증가 전망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생산 설비가 피해를 입고 정전으로 조업이 중단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별로는 전체 산업 생산의 75%에 이르는 제조업 생산이 무려 0.9%나 감소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무려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율입니다. 지난 9월 미국의 산업 생산은 0.4% 증가해서 0.2% 증가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다시 한번 변동성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재정절벽 논의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화되고 있는 중동 우려와 또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재개 결정, 그리고 미국 최대 쇼핑 시즌 중 하나인 블랙 프라이데이 개막 등 대형 이슈들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또한 22일은 추수감사절 휴일로 뉴욕 금융시장이 휴장하면서 23일도 주식시장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이 같은 거래 단축도 거래량 감소를 야기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지만 그리스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 경기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개막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또한 지난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경제 지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와 또 오는 20일 벤 버냉킨 연준 의장이 시장 심리를 살리는 발언을 할지도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화두는 재정 절벽 협상을 둘러싼 오바마 대통령과 또 의회 지도부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해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모습이었는데 회담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만남 치고는 굉장히 소득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뉴욕 증시도 주말에는 좀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민주공화 양당의 원내대표, 하원의 대표들도 참석을 했고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1시간에 걸쳐서 백악관에서 회담이 있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샌드위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애칭으로 샌드위치 서밋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 양측은 1시간여의 회담을 끝난 후에 모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민주당 하원 대표인 낸시 펠로시 대표도 매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얼굴에 빛도 좋았고요. 이렇게 되면 연말 이전에 민주공화 양당이 재정절벽 협상의 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이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이 있다면 논의할 내용을 논의하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현재 밝히고 있어서 재정절벽 문제가 조금은 리스크 부담 요인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그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시절에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5%에서 39.6%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화당이 부자 증세의 세율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현재 회담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세금 감면은 양보해주는 이런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소득 20만 달러 이상과 부부합산 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을 예외로 해준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화당이 어느 정도까지 줄다리기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EU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 짚어봐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소비 시즌이 시작될 텐데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절벽 문제가 조금 이제 수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는 유로존의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20일이죠. 특별 재무장관,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요. 지난주에 EU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315억 유로에 대해서 절충안과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결론이 좀 빨리 나야 된다는 그런 현재 다급한 입장을 그리스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재정절벽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 미 증시가 이번 주 그동안 좀 어려웠던 국면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 중반 이후에는 추수감사절과
소매 시즌 이런 쪽이 이제 미국의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일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네. 23일에는 오전장만 열게 됩니다. 25일 일요일에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정부에서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22일과 23일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임시 EU 예산안에 대한 절충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가 예산안 삭감에 반대하고 있고 영국도 추가적인 예산안을 늘리는 데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상당히 현재 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지도 큰 관심사인데 최근에 미국 경기를 감안하면 긍정적인 기대 힘들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긍정적 기대가 힘든 것은 네. 이제 내년부터 당장 세금이라든지 이런 그 혜택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 특히 쇼핑에 나서는 이런 그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조금 잃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재정절벽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비교적 긍정적인 톤으로 현재 나오고 있어서 예정된 지출 계획을 소비자들이 조금 지갑을 여는데 이런 점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살펴지고 있습니다. 전미소매협회가 추산하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전후 소매 시즌의 매출은 전년 대비 4.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5.6% 증가한 내용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40%를 차지하는 등 최근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쇼핑 업계들은 추수감사절 저녁 개점 시간이 대체로 10시 정도인데요. 밤 10시 정도인데요. 이를 오후 8시나 9시 정도로 현재 한두 시간 앞당기면서 쇼핑객들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타겟과 월마트, 토이저러스가 이런 현재 지침을 내놓고 있고 백화점인 메이시스도 새벽 0시, 오전 0시에 문을 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백화점 업계가 특히 이제 소득이 많은 소득이 높은 럭셔리 고객들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까가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부자들의 태도, 소비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그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악재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장 충돌이 주말에도 계속됐는데 전면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그 옛날부터도 아주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좀 무력 충돌이 좀 주춤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선출된 이후에 이런 부분에 카드를 좀 꺼내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4일 연속 현재 주말 내내 교전이 있었는데요. 포격이 가자지구, 하마스의 가자지구 쪽으로 200여 차례나 집중이 되면서 사상자도 크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마스의 반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도 3명이나 부상을 당하고 10명 이상이 현재 사망한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자지구의 사망자가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피해보다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새로운 정부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 공격을 중단하도록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아랍연맹이 지난 주말에 긴급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랍 내 중재 노력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현재의 강성 기류를 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엔의 반기문 총장도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다소 옹호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안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난 금요일 국제 유가는 1달러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가 영향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유가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산유 국가인 쿠웨이트나 이란,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의 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나올 수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이런 부분은 크게 없다는 점이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비교적 상승폭은 좀 제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WTI 가격은 86달러 91센트로 1.4%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전면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을 경우에는 100달러 이하에서는 제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재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얻을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 WTI 가격,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연초 98달러 83센트 대비 현재 13% 하락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내년 경기 전망이 좀 부진하다는 점, 이런 점이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폭을 현재 제한하는 요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글로벌 핫이슈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가 7거래일째 이어졌죠. 1차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종가를 1860포인트로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급락세가 나왔는데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역시나 미국이죠. 지금 코스피랑 뉴욕 증시랑 전형적인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큰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1870, 1880, 1860 요 사이에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갇혀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전일 대비 말씀하신 대로 9.89포인트 하락을 했죠. 1860.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또 유로존의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동반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재정절벽 위기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정절벽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채 한도가 16조 4천억이거든요. 그래서 16조 4천억을 넘어가면 이제 자동 삭감이 된다, 재정이 자동 삭감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6조 4천억인데 10월 말까지 16조 2천억이 됐고, 그리고 매달 1,000억씩 정도 늘어날 예상치인데 지금 지난번에 발표된 거는 1,200억이 됐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그러면 매달 1,000억씩이면 16조 4천억 정도가 될 텐데 연말에 되면. 근데 지금은 1,200억 정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16조 4천억을 상회하겠다. 그래서 재정절벽이 현실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바마 측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노동계나 그리고 재계, 그리고 공화당 쪽이랑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공화당에는 계속 압박 카드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가능성은 높긴 합니다. 공화당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입장이 좀 틀린 거죠. 지금 공화당 쪽은 재정을 좀 줄이자, 이 얘기고, 오바마 측은 세금을 늘리자,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둘 얘기를 합쳐본다면 어찌됐든 간에 해결은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3거든요. OT3라고 하는데 12월 말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마감이 되니까 OT3를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4차 양적 완화 정책, QE4라고 하죠.
4차 양적 완화 정책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악재가 많긴 하지만 오히려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주가를 상승을 이끄는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정절벽 해결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많이 사고 팔았나요? 네, 외국인 기관 좀 매매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아무래도 경기방어주 성격이죠. KT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LG화학, 우선주. 지금 배당 관련된 또 이슈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 역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상, NC소프트 순이었고요. 기관은 매수한 가장 우위가 이제 삼성전자, 주로 IT 쪽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IT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LG전자 역시, 그리고 현대차, SK텔레콤, 삼성전기 순이었고요. 외국인 매도세 가장 많이 나온 순서는 기관과 확실히 또 반대적으로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은 하락을 보여줬죠. 그리고 GS건설, SK텔레콤, 그리고 LG전자, 삼성화재 순이었고요. 기관의 가장 많은 매도세는 NC소프트였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카드, 그리고 금호석유와 두산중공업 순으로 매도세가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 넘는 급락세가 나왔는데 이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도한 건 정말 사상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역시도 하락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나흘째 급락을 했죠. 그래서 전일 대비 10.85포인트 내린 482.99로 마감을 했습니다. 500선을 터치를 못하면서 500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아무래도 좀 불안한 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적이죠.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엔터주 관련돼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떤 이유냐면 200억 시장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117억만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실망감이 좀 컸다 이거죠. 기대감이 200억 정도.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해외적으로 매출이 많이 날 전망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200억이라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못 미치면서 117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이에 따라서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지금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엔터주가 많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역시도 좀 하락세에 동반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SM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만큼 냈거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만큼 이상의 매출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업체들 때문에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코스닥을 혹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이 부분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지난 금요일 코스피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특히 기아차 6%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3인방 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인방 역시나 좀 좋은 모습을 금요일날 하루 상승폭을 많이 키워왔죠. 5% 넘게 6%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왔는데 과연 이 상승폭이 실질적인 상승폭이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주가에 이미 반영은 많이 됐다고 좀 보긴 합니다. 환율이나 또 뻥연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연비에 대해서 속임수가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뻥연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대신 현대차는 이미 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부분이 좀 좋지 않게 다가오고 있죠.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 시장에서 신뢰도가 깨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환율이나 연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리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끝났다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이나 특히 연기금에서 들어오거나 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중에서 매수하는 종목도 있긴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주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하셔도 이제는 맞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주시죠. 네,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그 엔터주 관련돼서 좀 많은 하락폭을 보여왔죠. 말씀드린 대로 한류 열풍이 너무나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세를 실망감이 많이 키워와서 하락세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저런 게 있죠. 지금 계속해서 해외 공연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계속적인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로 계속 달려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한류 열풍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이미 조정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접근을 하실 때 지금은 40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니까 접근을 하실 때 조정 이후에 분할 매수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끝으로 오늘 전략 들어볼 텐데요.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였다라는 소식이 간밤 뉴욕 증시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좀 상승폭을 키워왔죠.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미국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니까 국내 증시 오늘 이틀 동안 하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오늘 소폭 상승폭을 키워가지 않을까. 그래서 1980을 저점으로 상승폭을 좀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는 주식을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방법, 특히 IT 쪽이나 자동차주 그리고 엔터주 이런 세 가지 종목으로 해서 좀 조정을 보이면 분할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은 날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IT, 자동차 그리고 엔터주 중심으로 한번 분할 매수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지난 금요일장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지난 금요일 현대차 3인방이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이제 기관의 매수가 네. 좀 눈에 띄었죠. 자동차주에 대한 기관의 매수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 이 수급의 특징을 좀 보자면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에 계속 집중을 좀 해오고 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계속 매수를 지속을 해왔었죠. 사실 연비에 대한 그런 소송 문제도 있고 했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거지고 나서 주가는 계속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멈추는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도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의 흐름과 또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상을 보면 상당히 좀 평가 자체를 고평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수급이 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고밸류에서 저밸류로의 어떤 수급의 그러한 흐름이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M이 좀 하한가를 치고 가게 되는 이러한 기관의 매물 폭탄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봤을 때 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러한 흐름과도 좀 맞아 떨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동안 좀 하락했던 종목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반등을 시도하고 상승을 시도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지금 3분기 글로벌 점유율이 한 8.6%대로 역대 최고 점유율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그 연비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4분기 때 점유율이라든가 11월 판매량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 시장의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차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를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연비 문제 가장 최근에 좀 불거진 문제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고 여러 가지 환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가 많았지만 실질적인 그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부분으로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공장 생산 비중 기아차 같은 경우 6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원화 강세 부분에서 현대차보다 좀 더 영향을 좀 받게 되죠. 그런 수익성 유지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현대차가 총 한 7개 국가의 해외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한 3개 국가 정도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좀 더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흐름은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하락의 압력이 좀 더 심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2014년도 4월 달부터 중국 3공장이 좀 가동이 되는데요. 근데 내년에는 2013년도에는 신공장 가동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대수 확대에 좀 제한적일 것이라 이러한 부분도 좀 우려가 좀 되고 있고, 현재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이러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극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상당히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이러한 시장,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좀 배제를 하고 나서 이 순수하게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 기관의 상당히 수급이 전일 금요일 날 400억이 넘는 그러한 매수가 아주 오랜만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신과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악재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 파업 이후에 생산이 재개됐지만 연비 문제 이후에 지금 내수 공급 물량을 먼저 좀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수출 물량은 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 그런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오히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판매 감소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11월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자는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그런 판매 감소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지금 수요 대비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3공장에 대한 2014년도에부터의 가동 부분,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떤 외형 성장의 모멘텀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현재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55,000원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보상금 산출에 대한 이 부분도 정확히 좀 사실은 아직 산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고려를 해서 충분히 좀 투자에 좀 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달부터 해서 계속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하락을 좀 멈추는 이런 거래량과 이러한 양봉,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주체를 좀 보자면 수급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400억이 넘는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고 아주 오랜만에 수급이 유입이 된 거죠. 그 부분 투신과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악재 부분이 이제 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실 때 매수가는 57,500원에서 58,2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이 이탈, 55,000원 부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해서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기아차였죠. 악재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에 지난 금요일장 종가 아래에서는 한번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1860포인트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지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48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하락 쪽에 무게를 실어두셨는데요. 1860포인트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반등 후에 하락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서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하락한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반등하게 되면요, 비정상적인 지수가 됩니다. 오히려 하락하면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뻔하거든요. 전기전자라든가 파생 흐름 때문에 상승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가짜 반등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하락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한다 그래봤자 사실은 파생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기적인 거는요,
역시 뭐 추세 하락은 불변이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1850선이 이탈했을 때 사실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한 10포인트만 더 내려가면 1850선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과연 전기전자와 파생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기전자하고 파생까지 안 좋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나마 좀 버텨주면은 속도가 느리다. 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마치 제가 그 미 대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롬니가 당선되면 폭락하고 오바마가 당선돼도 어차피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속도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계셨던 알고는 있었지만 엉터리로 배웠던 차트 이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웬만한 차트에는 정말 그 이론적으로 튼실한데요. 웬만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촌도매 중장기 이동평균선 이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간단합니다. 61선은 중기 상승과 하락의 시작입니다. 121선은 중기 상승과 하락의 확인이고요. 241선은 대세 상승과 하락의 기준이 됩니다. 이건 제가 매주 수요일 밤에 제가 수익을 말하다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아마 보시면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는 이론과 실제가 똑같습니다.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똑같은 게 증명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60일하고 120일하고 240일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60일과 120일은 중기 상승과 하락의 시작과 확인이 되는구나. 240일은 대세 상승과 하락의 기준이 된다. 이걸 먼저 익히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번에 유럽과 한국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하고 미국 이동평균선 흐름을 보겠는데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20일하고 240일이 이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기 하락의 확인까지 된 거죠. 왜냐하면 120일 이탈됐으니까 거기다가 대세 하락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쨌든 120일하고 240일이 아직은 지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121선하고 241선 이탈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론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기 하락의 확인까지 된 겁니다. 이미 시작은 됐고요. 확인까지 되고 대세 하락까지 왔다는 거죠.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현재 보이는 그림이 영국 지수입니다. 빨간색이 121선, 그 다음에 보라색이 241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탈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은 아직까지 이탈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120일도 이탈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가까스로 120선 지켜주고 있는데 어차피 조만간 이탈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미국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차트 보시는 분들이 쓸데없이 보조지표 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동평균선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이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신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보조지표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파동이론 그것도 무의미해요. 거래량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제가 이제 강의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10년 전 거래량하고 지금 거래량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을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직도 차트 이론에서 유효한 게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엔 자막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동평균선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코스피는 121선 이탈했고요. 241선도 이탈했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121선은 뭐다? 중기 하락이 어떤 확인까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40을 대세 하락까지 왔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 장기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121선, 241선 깼다는 거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보시면 현재 위치가 빨간색 121선과 그 다음에 보라색 240선 이탈했죠. 이게 코스피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빨간색 121선, 보라색 241선까지 이탈했는데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바로 121선이 240선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대도 그렇습니다. 심각하죠?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는 이미 9월에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8월에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 지수가 186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주식 비중은 거의 줄이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1850포인트 이탈된다면 어떤 대응 전략으로 좀 꾸려봐야 할까요? 네, 1850이 버텨주면 0에서 25% 해주시고요. 네. 1850 깨지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덱스 인버스 선물 매도는 계속 홀딩하고요. 개별주는 딱 하나만. 우량주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물론 우량주 중에 가는 것도 있겠죠.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의 오락 문화가 이제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초단기,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는 찬성합니다. 단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이후에 2박 3일 코스 정도는 딱 좋아요. 다만 중기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강연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상당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동안 참석하셨던 분들 실망 안 하셨을 겁니다. 저는 시청자를 위한 강연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좋은 자리 빛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경제연구원과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일본의 경기 침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요. 일본에서 나타났던 장기 소비 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죠. 네, LG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소비 침체의 그림자 보고서에서 고령화, 가계부채, 고소득층 소비 축소 등 일본 장기 침체의 요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은 소득보다 소비가 높아 고령 인구 비중이 늘면 소비 성향도 높아지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50대,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전 연령층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은퇴 계층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LG연구원은 공적연금 역시 재정이 취약해서 수령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고령 인구의 소비력 약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 역시 두드러집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비 여력은 크지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소비는 하위 계층의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내수 시장에는 부정적인 현상인데요. 소비 규모가 큰 상위 소득 계층의 전체 소비 규모가 위축돼 경기 하향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앞으로 소비를 주도할 만한 품목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간 소비를 이끌던 통신 교육 부문 지출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에 앞으로 새 소비를 이끌어야 할 보건의료, 여가 부문의 성장이 여전히 미진합니다. 네. 늘 대선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나오는 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 국회에서도 각종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안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겁니까? 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 236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20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정책 관련 법안 26건 가운데 가결 또는 폐기 등으로 심의가 끝난 것은 전무합니다. 이 밖에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각각 산업, 부동산, 금융 관련 정부 입법이 수십 건씩 올라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난항을 겪는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입니다.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본법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고 19대에 재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에 의료기관 민영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세법 개정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 체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여야 모두 부자 증세를 위해 과표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있는 야당이 대기업 증세를 위해 최고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민생 법안들도 또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미 새로운 경기부양 대책 안 내놓겠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렇게 밝힌 터라서 아무래도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 중에 하나죠.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에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금요일 협상에서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이 자리에 참가했던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재정 절벽 협상이 수준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지만 백악관의 협상 분위기가 좋았으며 양당은 협상을 두 단계로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먼저 연내에 재정 적자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등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 결론 짓고 내년에 세제 개혁,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정 지출 삭감 규모 등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은 추수감사절이 낀 이번 주에도 협상을 위한 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후 다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소식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대 관심사죠.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고책이 될 텐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단일화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양측은 향후 단일화 승리를 위한 이제 승부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문 후보는 호남 등 전통 민주당 지지 세력을 최대한 결집하는 동시에 취약점인 2030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안 후보는 단일화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지지율 회복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어떻게 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에 나설 것이냐인데요. 일단 지금 현실적인 여건 감안하면 여론조사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TV 토론 등을 통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배심원제 도입 같은 것들이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어제 송도에서 비전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는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송도에서 비전 선포식 가졌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비중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10대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 공약 가운데에서는 가계부채 경감, 국가 책임 보육 체제 확립, 또 교육비 걱정 절반 절감,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 주요 공약들이 소개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